먼저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비할 컨텐츠가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답을 다 듣지 못한 질문들이나 혹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좀 늦게 참여해서 듣지 못한 답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꾸준히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차후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따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학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때마침 진주 시내 한 건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법륜 스님의 증문죽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증문죽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무나 마이크 잡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 밑에 부하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일하는 태도가 너무 엉망입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해요. 자를까요, 말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륜 스님 답변이 자르고 싶어요? 아니, 뭐, 잘라도 문제 없겠어요? 어,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자르지 말아야지. 뭐,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더 그 고차원적인 불가의 도를 가지고 또 그런 답을 또 고차원적으로 해주셨는데,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그 본인이 이제 도를 닦으면서 깨달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코너가 없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뛰어난 원리와 말씀 또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할까?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 물론 이제 제가 우리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의 이 도를 제가 이게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창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마련되어서 이런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도 이제 몇 달 꽤 됐어요. 이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 시작했는데 뭐 일단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립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 질문을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또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우리 하늘부모님 성회 가정연합에서 축복을 받고 또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19년도 첫째 아이, 20년도 둘째 아이, 이제 이번 달 안에 아마 셋째 아이가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살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장모님께서는 그 네 명을 연년생으로 낳으셨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사모 되시는 와이프는 89년 12월생이신데 오빠가 89년 1월생입니다. 같은 해죠, 같은 해. 이게 좀 오빠라고 불러야 할지도 조금 애매하죠. 요즘은 빠른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또 빠른이 또 이렇게 족보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형질을 어쩌면 물려받았는지 저희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렇게 9월생으로 연년생으로 이제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아이가 잘 태어날지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아무래도 제가 또 아빠니까요. 이게 아빠로서 책임은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걱정은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100일까지 엄청 울어대는데 이 셋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인간 우리 사람은 모르는 것 이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는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캄캄한 동굴이나 불이 다 꺼져 있는 시골 밤길, 또 혹은 새로운 학년으로 이렇게 진학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반을 맞이하기까지의 또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적응하기 전까지의 그 두려움. 저는 2011년도에 총학생 회장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게 나름 가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자부심이나 막 가오도 있었는데 막상 또 군대 가니까 그 아무것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제. 오로지 체력으로만 사람의 그 평가를 받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신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햇병아리였습니다. 또 그때만큼 하루하루가 또 두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다르게 또 이야기하자면 또 미래는 불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이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쩌면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어쩌면 이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극성일지 누가 이를 알았겠어요. 또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누가 그렇게 또 준비를 해왔겠어요. 또 이 시간에 또 누가 이렇게 또 누가 잘 나갈 줄 알았고 또 우리 안산 선수나 김재덕 선수가 누가 금메달 딸지 누가 알았고 누가 요즘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문철 TV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로드 레이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어쩌면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걸 인생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제 과거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긍정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뭐 바로 나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제 긍정주의자의 삶을 선택한 그 윈스턴 처칠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배울 게 또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어쩌면 말씀하셨던 이 질문 내용처럼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께서 어느 영역에 공부를 하고 계시고 혹은 어느 직장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장의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그 직장에서 기존에 근무하셨던 선배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한때 유행어처럼 그런 모두가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긍정주의로 살려고 해도 또 도저히 긍정주의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단순히 뭐 제 친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은 비극이라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태도에 대한 그 이제 확고한 신념, 어쩌면 굽히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태도, 긍정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긍정주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나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최종 종착지,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그런 확신을 또 누군가는 종교와 신앙을 통해서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저는 종교를 굉장히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기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떤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믿음 저는 어쩌면 그 내용이 어느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하신 분처럼 저도 저 스스로 나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어쩌면 이제 나도 그 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무언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 지금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나보다는 무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네가 낫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도 질문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존재는 없다고 하잖아요. 육아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성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고. 다 그것이 이제 숙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발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숙달되어가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TV나 혹은 예능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서장훈 씨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물론 이제 계속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데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연경 선수는 탑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몸값도 탑이라 그러고 어쩌면 그 한 분야에 통달을 하게 되더니 금방 또 이제 예능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도 하고 또 되게 잘 나가는 가수 뭐 저도 한때는 아이유를 되게 좋아했었던 한 명의 팬으로서 그 잘 나가는 가수도 어느 순간 이제 탤런트가 돼서 연기를 또 하는 것처럼 어쩌면 무언가 한 분야에 이렇게 통달하신 분들이 다른 분야에 보다 수월하게 좀 더 통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뭐 사회적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제가 이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케팅 책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에세이였던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책을 읽고 나서 되게 다른 책인데도 비슷한 책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분야는 다르지만 그 책을 이루고 있는 뼈대는 비슷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혹은 할 줄 알고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부터 무언가 해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부모님 성회에 또 이제 저희는 가족연합의 또 YSP의 또 입장에서 하늘부모님 성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늘부모님의 자녀 그렇기에 모두가 다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약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늘 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신 분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질문하신 분께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는 답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이라면서 업무 스트레스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퇴사 생각도 많았고 다른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버티는 게 나은 걸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내적 갈등이 생겨서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사연들을 또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하고 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물론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같이 이제 좀 의논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전체 앞에서 답을 하다 보니까 각 이런 개개인 사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굉장히 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은 또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한편으로 또 해보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는 그 업무도 업무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인 건지 아니면 이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포함해서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만큼 참 어려운 것이 없는데 어쩌면 이 일은 좀 어렵지만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업무 스트레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한편에는 아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런 예측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경험에 대한 제 주변에 이제 몇 가지 실사례로 좀 보자면 아마 이제 직장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최근 일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주도권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신입사원을 이제 직장에서 뽑게 될 때는 그 신입사원한테 어떤 책임져야 될 일이나 어떤 큰 권한을 주지는 못하겠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그 책임의 자리나 어떤 결정 권한까지 맡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 학생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니 왜 이 세상은 신입사원은 안 뽑고 맨날 경력직만 찾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우리의 입장이 당연한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 회사가 잘 나가야 되는데 왠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장이라고 한다면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입사원을 지속적으로 뽑고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회사의 그 미래 발전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두고서 이 나라의 인재를 다 같이 길러내고자 하는 또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신입사원을 어느 정도 뽑으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신입사원 들어가면 뭐 팩스부터 보내고 이메일부터 보내고 문서 정리하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내가 어떤 권한이나 이런 책임을 맡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밟을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가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기초적인 이제 뭐 기초 체력이라 그럴까요? 뭐 간단한 행정에서부터 기초 연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것은 사실 단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쩌면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아마 여기 지금 이 줌에 들어오고 계신 지금 저를 포함한 29명, 뭐 함께 듣고 계신 분까지 포함한다면 약 30 몇 명이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 30 몇 분이 전부가 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나는 과연 어떤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잘할까? 혹은 어떤 일을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흥미를 느낄까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다들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좀 나이를 먹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 질문하신 분께서 아직 좀 젊은 신입사원 축에 혹시 계신다면 다양한 경험과 또 이제 나의 적성, 나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제 그 내용을 한편으로 이제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이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업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혹은 이제 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회사가 이 사회에 어떤 것을 공헌하고 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이 회사가 공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물론 있겠지만 이 회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가볍게 읽은 그 책의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공사장의 인부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제 벽돌을 나르고 있는 세 명이 다 같이 나르고 있었는데 한 명 한 명한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인부가 답하기를 돈을 벌려고 하지 뭐 때문에 하겠소? 그렇게 답을 했었던 첫 번째 인부가 있었고 두 번째 인부는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했고 세 번째는 나는 이 도시에 정말 중요한 이 뭐 도서관을 짓고 있어. 뭐 이렇게 답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인부는 차후에 나중에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가볍게 듣고 나서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찾는 그 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내가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지만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신 분의 이제 그 이력서를 좀 제가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걸 꺼.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채용 문제를 두고 봤더니 어떤 한 상사분께서 굉장히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닌다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사정도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한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사연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해 나가고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던 또 그런 사연도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력서의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감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공직을 어느덧 곧 있으면 제가 이제 8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 공직을 하면서도 퇴사하고 싶은 순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어느 한편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그래 첫 직장인데 그래도 내가 한 3년은 해봐야 좀 첫 직장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도 있어요. 또 3년 하다 보니까 5년 하게 되고 5년 하다 보니까 7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 안에서 제가 또 저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찾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앞서 답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의 또 자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천성을 하나씩 심어 주셨다라고 아버님께서 과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의 천성은 무엇일지 하늘이 주신 그 특별한 또 어떤 성품 그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편으로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찾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기도 해요.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고양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뛰고 신나는 자리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겨 하는데요.
물론 이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이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데 이런 내용들로서 혹시나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는 당연히 두려움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가 이런 창구가 많이 더 발전되고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기억도 있고 막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이제 들고 간 수첩을 그대로 읽은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숙달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게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쩌면 이 질문하신 분도 지금의 당장 내가 즐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과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을까라는 그 순간을 찾아보며 하늘 부모님께서 주어주신 그 천성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게 나을지 다른 일을 해야 될지 물론 우리의 선택은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는 않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고심하고 또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사연들 몇 가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꼭 본인도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라고 했던 그 멘트가 좀 기억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꿈이 없는 시골 청년입니다. 돈도 벌고 싶고 뭐라도 배워보고자 자동차를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공부해서 도전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꿈이라는 단어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자극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꿈이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 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지가 한편으로 궁금해요.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세바시라고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게 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선 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뭐 소방관이나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한 번쯤 이야기하는 경찰관 같은 직업적인 요소가 꿈이 아니라 뭐 도둑을 잡고 싶다라든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내 발 아래 호령하고 싶다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동사적인 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백의의 천사, 간호사가 꿈이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간호사가 되고 나서 이 삼교대나 이 태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꿈이었던 어쩌면 그 꿈,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장 자체를 또 포기하게 되는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 꿈은 이 단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간호사라고 한다면 내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던 그 순간에 내가 맹세했던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동사적 차원의 꿈이 명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내가 그 직업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너무 거창하고 큰 것만이 꿈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두고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먼 미래에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나는 미래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꼭 롤렉스 시계를 차야 되겠다라든지 나는 꼭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다라든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꿈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먹고 싶은 메뉴가 뭐예요? 그걸 떠올리는 것도 하나의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 뭐 찜닭 먹고 싶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찜닭 먹는 내일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작은 꿈, 스케일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루는데 큰 어떤 페이가 있지 않은 꿈부터 작은 꿈을 이뤄 나가다 보면 저는 이제 꿈의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이제 총학생회를 경험하기 이전에 대학교 축제를 가게 되면 대학교 축제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야? 막 이제 뭐 막막하고 안 보이죠.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던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총학생회를 4년 동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4학년 되고 나니까 아, 여기에 스텝이 있겠구나.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관리하겠구나.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어느 행사를 가나 스텝이 어디 있을 것이고 누가 뭐에서 고생하고 있을 것이고 어 저기서 막 이제 일 안 하고 도망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어쩌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그 꿈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도 끈이란다. 큰 꿈을 이루기에는 제가 많이 경험도 부족하고 어쩌면 아는 것이 많이 없고 보이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런 걸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쩌면 큰 꿈을 꾸기 위한 우리의 과정적인 현상으로 작은 꿈, 작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그 경험이 나의 그 꿈을 이루는데 큰 근육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뭐라도 하고 싶어서 자동차를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 공부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뭐 좋은 자세인지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또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이유에는 아마 그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단순히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부모님이 혹시 반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쩌면 시골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농가를 이제 물려받아라라고 하고 계신데 저는 자동차를 배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계신 건지 또 어쩌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하, 좌우, 전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인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선배 입장에서 우리 후배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중간다리 역할, 이제 저희는 이제 세계본부의 윤영호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정말 미드필더의 역할을 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을 모시고 또 후배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고 싶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미드필더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어쩌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분이 내 꿈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이제 같은 깊은 고민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반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 나에게 바라는 꿈이 무엇이 있으신지 좀 그런 상하좌우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세상은 이제 인간 한 명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기대고 부족한 점을 메꿔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자동차 공부하시고 또 다른 것도 공부하시고 뭐 시골 청년이시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또 이제 자동차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시골에서는 또 면세유 지원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많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개성 진리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체다. 진리체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 부모님을 닮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개성, 특성도 정말 귀한 내용이고 귀한 특성이기 때문에 잘 살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배우다 보면은 앞선 질문처럼 이 질문하신 분의 천성을 찾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천성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또 힘차게 밟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대상자랑 교류 중인 상태입니다만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뭐 어찌됐든 질문해 주신 분이 많은 아마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류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 밖에 내놓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음, 어찌됐든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언을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얘기하면은 막 이제 추궁하는 꼴이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이제 겪었던 내용이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류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사실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축복에 대한 결정을 하냐 마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교류 단계에서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친구라고 하면 제가 안 젊은 것 같으니까 다시 고치고요. 예. 요즘 제 나이 또래 우리 어찌됐든 우리 교류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뭐 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교류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화 주제가 보통 무슨 영화 장르 좋아하시냐, 어떤 드라마 보시냐, 뭐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 교류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공통된 게 무엇인지만 찾아 나가는 대화를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남성과 여성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존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른 존재죠.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젠더가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명확한 것이 또 있는 것이고, 어쩌면 저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표현한다면 과연 맞는 남녀가 있을까? 그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느 일면에서는 맞고 어느 일면에서 맞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 완벽한 커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커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계가 저는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 잘 못 모시고 잘 못 챙겨드리고 항상 나쁜 남편, 나쁜 아빠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또 제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계속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악순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그 관계의 목적,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 축복이라는 전제를 두고 만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교류하는 단계에서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어떤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참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내와 남편이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 머무른 이야기 혹은 과거에 어땠냐라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주제로 자꾸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과거와 이 변할 수 없는 현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주제로만 자꾸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아름다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의 시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더 큰 아름다운 미래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더 창창하고 아름다운 앞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둘 간의 관계.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아내로부터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아내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먼저 그래야죠. 물론 저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떠들으니까 이제 저희 지금 사모님이 여기 안에서 듣고 계신데 제가 잘해야 되겠죠, 이제 또 앞으로. 네. 어쩌면 그런 내용들처럼 이제 그 성경 구절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이제 사실 교류 단계에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아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의 특별하게 또 유난히 트러블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답이다. 저는 그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만나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의 트러블이 분명히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교류와 만남 속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빨리 찾고 내가 더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직 축복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 어쩌면 누구나 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겠지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르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좀, 또 요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은 평생 축복 못 받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제가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나 보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주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도 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부 간에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교에 대한 이행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는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라. 79억 인류의 한 명과 79억 인류의 한 명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지금까지 역사 일에 한 번,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커플인데 특히 이제 우리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은 교류하면서 아마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백마탄 왕자님이나 어느 이제 뭐 왕궁에 있는 공주님을 그리시면서 만나셨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아직은 부족한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족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막 드라마 보면은 어마어마한 막뭐 데이트를 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막 이제 가슴만 부풀어 가지고 막 하고 싶은 꿈만 막 커지기도 하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그 행복을 찾는다면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끊임없이 그 욕망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다. 어쩌면 그런 이제 조언을 주신 주례사가 아니었을까. 조금 더 뒤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아내의 꿈이 무엇이고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축복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 아내의 꿈이 무엇인지, 내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교류하시면서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간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답변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 지금까지 잘 지켜오다가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 용기 내어 꺼내봅니다. 부모님께는 말을 절대 못 꺼내겠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어쩌면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질문이면서도 제가 어느 한편에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하신 분 외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말하기가 어렵고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쉽지 않죠.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역사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긴 무너졌죠. 이제 어려워진 것처럼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의 그 한 번의 실수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왜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문제가 된 그 역사를 어떻게 다시 고쳐 써오시고 계신 하늘 부모님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대로 우리가 도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는 이제 통일가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통일가를 떠난 많은 2세들을 만났고 많은 3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참 어머님께서는 매해마다 은사 축복을 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은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치러야 그 피해자의 어떤 마음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죗값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탕감의 입장에 섰을 때는 내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나 스스로도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우리의 탕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사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머님께서 어쩌면 참 가정, 참 어머님, 이 어떤 기반을 또 하나에 희생시켜가지고 매 해마다 그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품어 안아서 같이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고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내 아들 따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지금이라도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어머님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막 용서하고 싶으시고 다시 품어 안아서 내 자녀요, 내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길, 우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로 같이 가자라고 계속 끌어당기시는데 이걸 막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막아요, 우리가. 그럼 어머님은 품어 안으려고 하는데 막는 사람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 가지고 나도 이걸 왜, 모르겠거든. 나부터 관계. 됐어. 왜 꺼줘? 왜 우리가, 꺼?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호스트님 그 음소거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음소거 처리 좀. 네네. 그 우리가 지금 하늘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어떻게 해 나오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머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마련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과연 이 뜻길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반성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반대된 입장에서 열심히 내가 순결을 지켜오고 어떻게 보면 이 뜻길에 있어서 계속 열심히 활동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뭐 열심히 해온 저하고 탈선했다가 뭐 은사축복 받아가지고 사는 그 삶이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르고 당연히 큰 의미가 있죠. 그 열심히 순결을 지켜오시고 살아온 그 삶을 격화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분명히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잘 해 나오셨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윤영호 본부장님께서 각 지구별 순회를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살인자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늘 부모님의 입장이 뭡니까 이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부모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참 부모님께서 모든 인류를 품어 안으시며 자녀로서 사랑하고 싶으신 그 입장에 있는데 그 입장에 그 참 부모님의 사랑이 그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반성해야죠. 정죄하고 단죄해야 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죄와 단죄의 주체는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 탈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잘못했다면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에서 참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에서 본인도 지금 절대 못 꺼내겠다,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지금 저지른 잘못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일면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셔야 되죠. 마주하셔야 되죠. 지금 이렇게 숨기고 두렵고 무섭게 계시는 그것보다 차라리 빨리 말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그 어떻게 보면 그 은사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빨리 걸으시는 그 길이 이 질문하신 분께도 분명히 더 장기적으로도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길에 대한 안내를 우리 각 교구에 계시는 가정부장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어른분들이나 아니면 가장 신뢰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같이 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걸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분명히 더 힘들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에 대한 비교를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분담 비용은 끝이 없는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또 어쩌면 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야 될 큰, 물론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순간 겪게 되는 고통과 두려움은 크겠지만 지금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계신 분이 겪고 계시는 이 두려움, 무섭고 힘든 이 내용을 다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하루빨리 그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이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조금 감히 좀 헤아려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참부모님이시다. 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신다. 그리고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또 미래 세대 여러분들께서는 꼭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죄하고 정죄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답변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용기 내어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하늘부모님의 품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학생 시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세랑 축복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2세 아닌 일반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행복인 것 같고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무겁고 굉장히 농도 있는 질문들이 오늘 이 시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좀 답변 드리기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 100%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거의 같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질문하신 사람의 이 분의 마음을 또 10분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이제 교회 선배 되시는 2세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아마 은행에 취직을 하셨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은행에서 직장 상사와 좀 잘 만나서 사회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 누나의 부모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조금 그때 당시에 저도 나이가 20살, 21살쯤 돼서 그런지 또 어떤 한편에서는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까? 어쩌면 그 태어난 운명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 왜 하필 우리 부모님은 축복이라는 걸 받고 왜 하필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이 종교를 골라서 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 나는 뭐 그런 한탄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잘하셨다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좀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삐딱하게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24살 먹고 군대를 갔습니다. 조금 이제 뭐 빠른 나이에 간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8사단 수색대대를 나왔는데요. 그 수색대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들만 있었어요. 남군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칙칙했어요. 요즘에 뭐 DP 뭐 드라마 보면 뭐 다 남자만 있죠. 예, 저희도 뭐 이렇게 남자만 이렇게 있었던 좀 칙칙한 동네였는데 주변 선임들은 뭐 이제 매주 매일 뭐 여자친구 아니면은 그 여성과 막 이제 통화하고 편지 주고 받는데 저는 이제 편지가 딱 3통 왔는데 그 3통이 다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나도 막 여자한테 편지 받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전화하면서 남자 목소리 좀 그만 듣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도 군대에서 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한테 편지 썼던 그 교회 동생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썼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쓴지도 모르고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빨리 나는 군대 전역하고 여자친구를 빨리 사귀어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남자끼리 칙칙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26 먹고 이제 군대를 전역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연애를 한다면 이제 26, 이제 곧 있으면 27인데 이제 이 27, 6의 나이에 뭐 내가 이제 데이트한다고 김밥 천국 가기는 조금 가오가 좀 상하는 것 같고 좀 먹더라도 좀 포크와 나이프가 필요한 식당을 가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그렇고 뭔가 주변에서 데이트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이제 뭐 남이섬 가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버스로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개인 또 차량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애가 돈이구나 돈 이게 다 이걸로 흘러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내가 이제 군대 전역해가지고 내가 직장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 막 이런 고민도 하다가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뭐 아시는 대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 뉴스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50대, 60대가 돼서 그래 우리 자녀도 이제 키울 만큼 키웠고 우리도 서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갈 길 가자. 그런 입장에서의 황혼 이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황혼 이혼을 하셨던 그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했었을까요? 서로 한때는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었겠죠.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꼬린했겠죠. 서로를 믿었었겠죠. 근데 최근에 이혼율이 많이 급증하면서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지는 또 심지어 최근에는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뉴스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는 정인이 사건 같은 게 있었죠. 작년 맞나요? 재작년이었나? 그때 이제 제 첫째 아이랑 나이가 동갑이는데 부모가 뭐 밟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편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연애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평생 서로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 먹고 서로가 황혼 이혼을 하고 각자 갈 길을 나가는 것이 인생일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나한테 행복할까? 막 그런 고민들을 좀 군대에서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 어쩌면 그 우리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만, 뭐 굉장히 불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화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 뭐 반찬도 먹고 살아야지 막 그런 얘기로 마치 무슨, 어? 아내를 무슨 밥 취급하고 있고, 뭐 반찬 얘기하고 있는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한 사람만 바라보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는 막 다음 카페에도 가보게 되면 무슨 불륜 카페가 그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얘기도 있죠. 막 산악회 가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그 남녀가 가방을 하나만 가져온 사람은 부부고 가방을 따로 가져온 사람은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보 이렇게 외치면 다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통일가의 어쩌면 신앙적 기준,
이 뭐 2세랑 축복받고 뭐 결혼이 아닌 축복을 해야 되고 뭐 연애가 아니라 꼭 너너해서 만나야 되고 꼭 그런 어떤 이 뭐 하나의 규율이나 교리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느 한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참된 그 가정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라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나는 재수없게 난 이세로 태어났으니까 난 축복 받아야 돼. 어쩌겠어. 뭐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고민해 봐야죠, 우리도. 왜 우리 부모님은 축복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1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아직은 내가 이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조금 신앙적으로 어려우신 입장이거나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참가정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관점이든 저런 관점이든 간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를 잡아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내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세 아닌 일반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얼마나 그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시길래 결혼까지 또 생각하고 계시고 일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어쩌면 어, 그 좋은 분과 이렇게 또 이게 인연이 되신 것도 아마 글 쓰신 분도 질문하신 분도 아마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좋은 분을 만나시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뭐랄까 어느 한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질문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이제 효정에서 비롯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랑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2살을 먹고 나서야 저희 아버지가 매일 간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는 평생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발목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간 수치가 계속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간이 안 좋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뭐 안 좋지 않은 간을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좀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모르고 부모님께 이제 저희 아버지께 특히 간에 조금 무리가 되는 선물을 했더라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은 뭐 좋았겠지만 부모님께는 또 죄송한 마음이 나중에 들었겠죠. 어쩌면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알아야 효도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이제 내 선택이고 내 몫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축복을 받으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 드리고 있는 제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단순히 뭐 사회에서 종교인 조사를 할 때 내가 그 종교의 신도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 단순히 뭐 통일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이성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교리적 규율적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으로서만의 신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다 더 본질적인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어떻게 축복받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왜 그 길을 걷게 되셨는지, 또 혹은 주변에서 축복받고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다 보면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혹시나 이 질문하신 분께서 부모님을 더 이해하시게 되고 축복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더 깨닫게 되시고 그런 관계가 되신다면 아마 지금 만나고 계신 그분도 오히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우리의 통일과 하늘 부모님 성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런 거니까 네가 아직 이 통일가는 가족연합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이러한 맹세를 같이 하고 축복이라는 절차를 같이 밟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명을 전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살리셔서 부모님의 그런 심정을 아마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마 글쓴 분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계시겠지만 나와 상대 간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간의 만남이고 어쩌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가문과 가문의 만남, 종족과 종족의 만남 79억 인류 중에 한 명과 한 명의 역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쩌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또 고민해 보시고 같이 관련된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 좀 드리고 싶고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누시고 싶다면 또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익명성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 고민되는 이야기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한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금 보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음, 준호 부팀장님 맞나요? 네, 근데 아직 질문이 안 끝나가지고 다음 다음 질문도 질문. 있나요? 네, 네네. 네네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3학년 2학기를 맞이하였고 내년이면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아직 저는 진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목표라고 해봤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게 가장 큰 목표인데 지금 당장의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정말 정말 걱정이에요. 휴학을 하여 커머리나 면허 등 자격증을 따고 또 알바하면서 돈 좀 모으고 싶은데요. 아직 이수해야 할 학점이 후두룩해서 쉽게 휴학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 또 취업할 수 있을지 너무 늦게 취업하게 될까 봐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스럽네요. 일단 이번 학기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예정이지만 너무 걱정이에요. 자신감을 키워야 하는데 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음, 네, 뭐 제가 사실 뭐 사전에 뭐 공유받은 질문이 아니라 그 준호 부팀장님 질문 전체를 텍스트를 저한테 좀 일단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되게 그 에너지 넘치는 질문인 것 같네요. 굉장히 또 의욕 넘치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이 청년의 그 에너지가 약간 좀 느껴지는 질문이시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통일가 내에 굉장히 많은 그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과라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또 한일 가정의 자녀분들이 또 제일 많이 고르는 과 중에 하나가 일어 일본어 학과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덕분에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제 레저 관광 학과라든지 국제 학부라든지 국제 경영 국제 뭐 무역 혹은 또 이제 상담 산업 또 사회복지 이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전공을 고르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선문대 다닐 때도
굉장히 그 축복 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과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요거를 이뤄나가는 그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상하 좌우 전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배님들이 혹은 이제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던 우리 설수진 매니저님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또 우리 광주학사에도 우리 아마 학사생 중에 또 한 분이 또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은 또 그렇게 실제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나 또 그 과에 전공하신 선배님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질문들에 대한 보다 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 전공을 한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청년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이 질문으로 볼 때는 아마 잘 하실 것 같다. 어, 근데 이제 이 길이 맞을지 저 길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대한 것을 뭐 제가 이제 세이브 포인트 잡아놓고 살다가 갑자기 세이브 포인트 불러오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뭐 인생 살다가 갑자기 32살에 뭐 제가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세이브 포인트 딱 찍고 갔다가 아님 말고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포기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선택에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선택을 통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책임, 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단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20살을 먹고 성인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뭐 어렸을 때 뭐 고등학생 때는, 여기 고등학생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뭐 이제 등교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면 엄마가 이제 막 억지로라도 깨워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서 이제 뭐 학사 들어가시거나 뭐 아니면 자취하시면 뭐 누가 깨워줍니까? 알아서 일어나야죠. 어쩌면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책임지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앞으로 다가오는 더 중대하고 어려운 선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다가올 그 정말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선택, 그것이 하나가 결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선택을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의 작은 선택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어쩌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선택과 이 결정, 결심, 결의하는, 이것도 하나의 어쩌면 내면의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져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크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분명히 그때 그 근육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뭐 여러 가지 대학을 다니면서도 뭐 시간표도 다 짜주고 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중요한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하고 책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만 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가는 겁니까? 그런 줄 알고 선택했는데 사회가 바뀌고 풍토가 바뀌기도 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으로 열리면서 뭐 2000 몇 년까지는 공무원의 80%인가요? 로봇으로 대체한다면서요. 그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해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정리해고될 수밖에 없는 수순에 걸린다면은 물론 공무원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나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하고 소통하시는 길이 정보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된 정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이 길을 고를지 저거를 고를지 고민되시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정답에 가깝냐라는 것보다도 선택하고 책임져 나가는 모습이 보다도 삶에 더 성숙하고 삶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더 단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아까 이제 뭐 채팅창에도 하나 올라왔는데 그 그 광주학사에서 올려주신 그 사회복지학과 선배님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이 질문해 주신 분이 그쪽으로 또 연결하시고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픈 채팅방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약속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에 좀 기회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방에다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서 나름의 답을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요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 있지만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으신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이제 무엇이든 말해보세요라고 하는 이 컨셉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한 컨셉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주신 질문이 조금 짧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 짧게라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금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